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예, 이 얘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변곡점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좀 지어보기는 했어요. 어, 사람 말을 이해하는 기계에 대한 그 담론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게 바로 앨런 튜링을 통해서입니다. 1943년도에 앨런 튜링이 쓴 논문이에요.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고 하는 논문인데 이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I propose to consider the question, can machines think라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사실은 지난 80년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 또는 저 같은 기술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준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 실제로 앨런 튜링은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유명했던 성소수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당시의 성소수자는 범죄였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고 그리고 또 정신병원에 가서 뇌를 수술을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실제로 1980년대 완전 초까지도 일부 수술이 있었다고 보는데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하고 영국에서 30만 명 이상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아마 영화도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형사가 이제 앨런 튜링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형사가 물어요. 진짜 기계는 생각할 수 있냐? 그 기계가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알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앨런 튜링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미래에 기계가 생각하게 된다면 그 기계는 우리하고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될 거고 우리랑 다르게 생긴 존재가 우리가 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면은 그들이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들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검증 방법을 이 논문에서 제안하게 됩니다. 우린 흔히 튜링 테스트라고 부르고 있죠. 방 안에다가 인공지능이든 뭐든 기계를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필담으로 주고받아서 대화를 이 안에 있는 존재가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이해를 하지 변별할 수 없다 그러면 완벽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제 제안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앨런 튜링의 얘기가 오늘 얘기의 굉장히 핵심이기도 해요. 기계는 기계처럼 생각하고 또 기계처럼 학습을 하고 기계처럼 말을 생성을 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성된 말 안에 함유되어 있는 지식과 추론 결과와 상상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인간답게 생각하고 인간답게 학습을 한 결과로 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80년간의 그 후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최초의 사람과 대화하는 챗봇은 1960년도에 이미 엘리자하고 앨리스라는 게 나오고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시리하고 알렉사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요. 최근 10년간 동안에 가장 많이 연구된 거는 심층 질의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질문했을 때 그거에 답변할 수 있는 건데요. IBM 왓슨 컴퓨터는 2012년도에 제퍼디 쇼라는 데 나가서 퀴즈 왕들을 한 2배 점수 차이로 이깁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연구 과제가 진행이 되는데 엑소브레인이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그게 10년 동안 연구되는 게 종료가 됩니다. 이 엑소브레인은 장학 퀴즈에 나가서 수능 만점 받아 서울대 다니는 친구를 포함한 장학 퀴즈 장원 3명을 3배 이상 점수 차이로 굉장히 복잡한 질문에 답변해서 우승을 하죠. 이 엑소브레인 연구의 총괄 책임자가 저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오기도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영화 허처럼 대화를 나누고 마치 우리처럼 지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적인 답변 이상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온 거죠. 최근 3개월 동안에 진화가 되고 있는 또는 사회에 임팩트를 주고 있는 챗GPT를 포함한 것을 보면 8년 전, 9년 전에 알파고하고는 굉장히 그 결이 다른 걸 느끼게 됩니다. 알파고는 우리가 관찰자였고 관람을 하는 대상이었다면은
챗GPT는 우리 아이들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하는 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깊게 들어오는 거죠. 지난달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혹시 아빠 그 유료 계정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같이 쓰면 안 되겠냐고. 예, 유료 계정을 하면 GPT-4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GPT-4가 만들어내는 문장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적 능력이 GPT 우리 통상에 그런 챗GPT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또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시켜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건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전산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이 전산 언어학의 거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노암 촘스키 교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언어 철학이라는 분야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암 촘스키 교수님은 생성 문법을 1967년도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유전적으로 뭔가. 그리고 모든 인간 언어는 구조적으로 재생산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과 문법이 존재한다고 보셨던 거죠. 그러면서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형태론, 구문론, 의미론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언어를 구조적으로 문법에 의해서 생성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게 있었고요. 지난 50년 동안에는 기계가 이 방식으로 인간 언어를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자연언어 처리라는 분야를 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30년 동안에 22년은 이 방식으로만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원래 깊이는 딥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1940년대, 50년대에 이론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 기작이라는 것들을 모방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게 인공신경망입니다. 근데 그 인공신경이라는 것을 적층해가지고서는 큰 뇌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심층 신경망,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수학적인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수학이나 공학자는 많지 않으신 것 같긴 한데 이 심층신경망 또는 우리가 소위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부하는 거나 추론하는 방식은 이래요. 우선 첫 번째는 공부하는 공간이 우리 같은 이런 물리 공간이 아니라 벡터 공간입니다. 벡터 공간에서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그레디언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편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편미분 방정식이 어마어마하게 큰 스케일로 해야 돼서 그거를 이제 행렬로 변환을 해서 분산 컴퓨팅이라는 걸 적용해서 합니다. 대부분 우리 고등학생 중에 수포하는 애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수학 포기를 하거든요. 행렬, 벡터, 그리고 미분 방정식 같은 것들이죠. 이거의 집합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챗GPT를 포함을 한 딥러닝 엔진들이 쓰는 방식이죠. 그거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은 사람은 제프리 힌턴이에요. 사실은 이 인공신경망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깊이로 가면 80년이 넘은 거고요. 최초의 실험을 해서 이게 진짜로 수학적으로 수렴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검증을 한 지도 70년이 된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꾸 인공지능한테 뭔가 가르쳐도 이론처럼 잘 안 됐었거든요. 이론처럼 안 되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제프리 힌턴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는 역전파 기술인 것하고 그 다음에 특징 학습을 하는 피처 러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큰 진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계가 어떻게 인간의 말을 이해할까? 그런데 놀랍게는 아마 언어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그냥 순수한 의사 전달 매개체로서가 아니라 그 언어의 지식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저희 표현으로는 인베딩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 안에 지식이 인베딩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인베딩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프리 힌턴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8년 전 이전까지는요, 인공신경망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학습을 시켜도 굳이 국어 실력으로 보자면은 인공지능이 20점, 30점도 못했었어요. 더 크게 지능을 크게 만들고 학습을 더 시키면 오히려 머리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략 한 8년 전에 구글이 생각을 했죠.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우리랑 다르게 생겼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인공지능이 사는 공간에 우리 언어를 바꿔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기계답게 학습해야 되니까 우리말도 기계가 학습하기 편하게 변환시켜 주자는 거죠. 그래서 8년 전에 구글에서 나온 게 바로 워드 벡터 모델 또는 워드 임베딩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어떤 벡터 공간 내에서 3차원 공간입니다. 이 경우는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를 어디에 위치를 시킨다 그러면 요 벡터 거리만큼 벡터 길이만큼 가면 남자에서 여자가 있다면 이 벡터를 왕에다 더하면은 여왕이라고 나오도록 공간 내에 언어들을 배치시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똑같은 관점이면 걷고 있다에서 이 벡터 방향으로 가면 걸었다라고 하면 수영하고 있다에서 이 벡터 방향과 거리만큼 가면 수영했다라고 나올 수 있도록 언어를 배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터키에서 저 벡터 방향으로 거리만큼 가면은 앙카라가 수도가 있는 거죠. 의미론적으로. 이탈리아에서 로마, 독일에서 베를린, 중국에서 베이징으로 갈 수 있도록 벡터 공간 내에서 표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벡터 공간이 3차원, 2차원은 불가능하고요. 이 전체 인간 언어의 복잡도를 하려면은 고차원에서 언어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 당시에 나왔을 때가 50차원에서 100차원의 벡터 공간에서 언어 표현을 했더니 인공지능이 갑자기 인간 말을 빠르게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어 실력으로 보자면은 그 후로 저희 회사나 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 언어를 벡터로 바꿔서 벡터 공간 내에서 기계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얘가 20점밖에 못하던 심지어는 알파고처럼 바둑으로 해서는 이세돌과 전 세계 1등 했던 애가 전혀 우리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벡터 공간으로 바뀌어 놓고 나니까 60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더 많이 가르치면 더 공부를 잘할 줄 알고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알았는데 얘가 더 많이 언어를 가르치면 이제 더 머리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50점, 40점으로.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증상을 잘 보니까 얘가 머리만 커지면은 예전에 가르쳤던 것이나 아니면은 책에서 우리는 책의 1장을 읽고 끝까지 가면은 맨 마지막 장에서 200페이지 뒤에도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었던 그 맥락을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맥락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옛날에 가르쳤었던 것을 더 많은 걸 가르치면 다 얘가 실제로 까먹어요. 기억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더 가르치면 옛날에 배웠던 걸 다 잊어버리니까 지식이 증가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6년 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Attention is all need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주장을 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뇌를 봤더니 뉴런이라는 애가 제 몸이 뉴런의 몸체라면 뉴런 핵이 이제 심장이고요. 축삭이라고 하는 긴 팔이 나와 있어서 끝에 시냅스가 손톱처럼 달려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뉴런 하나가 0.01mm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애고 주변에 있는 뇌세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신경세포, 뇌세포는요, 이 축삭이 2cm, 3cm가 아니라 5cm가 넘는 애들이 있어요. 전전두엽에서 후두엽까지 팔을 쭉 뻗어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럴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어쩌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해당이 되는 것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세포까지도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과 그 시스템을 뇌는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논문은 그거를 흉내를 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는 내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 그러니까 뇌세포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요, 멀리 있어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필요로 하는 애한테도 전달해 줘야겠다. 어떻게 해요? 이거 중요한 정보니까 너희들 어텐션해. 관심 갖고 이거 주목해.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데 그 어텐션 메커니즘의 사례로 제시한 게 바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엔진이에요. 트랜스포머는 좌뇌, 우뇌로 되어 있는데요. 좌뇌는 인간 언어의 구조를 공부하는 거고요. 우뇌는 인간 언어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거 굳이 뭐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에 보면 멀티헤드 어텐션이니 셀프 어텐션이 아니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좌뇌에 해당이 되는 게 n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2층을 n개만큼 계속 쌓아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좌뇌는 BERT라고 얘기하는 아까 이제 촘스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 언어를 구조로 이해하려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해당이 되는 이 블락은 인간 언어를 이해를 해서 생성을 하는 블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 바로 GPT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픈AI라는 기업에 의해서.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예요.
이 모델 자체를 트랜스포머라고 구글 연구원들이 명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챗GPT나 GPT는 이 모델을 가져다가 오픈 AI가 만든 말을 할 줄 아는 인공지능이라고, 글을 쓸 줄 아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에는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이런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언어 모델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백 개의 아버지가 바로 트랜스포머인데 이게 나온 게 이제 6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얘는요, 뇌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공부를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점점 똑똑해지고 점점 글을 잘 쓰게 된 거죠. 이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모든 언어 모델들은 우리는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초거대 언어 모델 또는 거대 언어 모델쯤이라고 해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얘가 어떻게 말을 배우는지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전 세계 인터넷으로부터 막 글을 모읍니다. 예를 들면 뭐 PDF, 엑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뉴스도 있고 HTML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잡다구리한 모든 문서를 그냥 모아요. 모아가지고선 쌓아놓고 거기서 광고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쓰레기 같은 문서는 다 버립니다. 그래서 텍스트 말뭉치를 어마어마하게 모아요. 이런 걸 우리가 콜퍼스라고 하고요. 전산 언어학에서는 이 콜퍼스를 모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언어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철학 분야에서도 이 콜퍼스를 분석을 해서 철학적 해석을 하는 연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얼마나 많이 모았냐, 이 글을요. 글을 얼마나 모았냐? 대략 4천억 토큰인데, 토큰하고 단어는 개념이 다른데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4천억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글들을 모았어요. 이 4천억 단어가 얼만큼 될까 하면 잘 감이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제가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다고 치면 24시간 잠도 안 자고 책만 읽는다면 4천억 단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까요? 상상 잘 안 되죠. 얼마나 걸릴까요? 네. 대략 한 5,000년 걸리더라고요. 24시간 책만 읽으면. 네. 그게 4천억 단어 정도가 돼요. 5,000년. 그 5,000년 동안 제가 자지도 먹지도 않고 24시간 읽어야 되는 책의 분량을 아까 트랜스포머에다가 학습을 시켰는데 5개월 동안 학습을 하는데요. 그 5,000년 동안 읽어야 되는 책을 한 번 읽는 게 아니라요. 수백만 번을 읽힙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방에다가 머리가 하얗게 비어있는 깔끔한 인공지능 애를 가다 놓고요. 제가 5,000년 읽을 책을 던져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한글이야.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으로 돼.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얘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는 건 마치 그림 보듯이 그냥 글자들의 나열을 보는 거예요. 나는이라고 생긴 것,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그런 단어처럼 이렇게 떼어져 있는 거 다음에는 너를이라는 말이 종종 나오네. 같은 그 문맥 자체를 그림 보듯이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학습시키는 5,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읽어야 되는 책에는 어떤 글이 들어있냐? 별게 다 들어있죠. 그러면 어떤 나라의 언어가 있냐? 95개의 언어가 들어있어요. 한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스왈리어까지, 아프리카에. 실제로 전체 구성한 걸 보면 영어가 대략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한국어는 한 1.5%밖에 안 돼요. 전체 언어 구성 중에서. 그래서 학습해서 만든 거를 우리가 사전 학습된 GPT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은 인류의 지식이 담겨 있는 5,000년 동안 읽어야 되는 사실 도서관에 있는 책 모두보다 클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수백만 번을 읽어서 어쨌든 인간의 말과 인간 말에 함유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한 상태가 됩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 못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저장이 되고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텐션 모델이에요. 근데 얘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냥 언어와 지식만 배운 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할지를 가르쳐주는 단계인데 그걸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한다 그럽니다. 파인 튜닝하는 단계는 이렇게 학습한 애한테 자 이제 내가 널 뭘 할지 태스크들을 가르쳐줄게. 번역이라는 건 이래. 영어로 I'm a boy면 한국어로 나는 소년이다야 라고 딱 하나를 가르쳐줘요. 번역하는 걸. 그런데 갑자기 이걸 하나만 가르쳐줘도 얘가 어마어마하게 글을 읽고 해서 예를 들어 책 200페이지짜리 던져두면 그냥 술술술술 갑자기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야라고 하나 가르쳐주면은 그다음부터는 35만 4,221 곱하기 12만 7천은 뭐야? 더하기는 얼마야? 그러면 얘가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별거를 다 가르쳐봤는데 얘가 굉장히 빨리 많은 부분에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전이냐? 2년 전이에요. GPT-3가 나오고 나서 양질 변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문서를 가르치고 읽게 시켰더니 그러고 나서 얘한테 이것저것 시켰더니 별별 거를 다 하는 거죠. 이거 문서 분류해봐. 그럼 지가 분류하고요. 번역해봐. 번역을 하고요. 요약을 1000페이지짜리 주고 한 줄로 요약해봐. 그럼 얘가 한 줄로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엄청난 놀라움을 준 거죠. 그래서 챗GPT가 뭐냐? 그럼 한마디로 대규모 언어 모델에 기반한 대형 인공지능 시스템이고요. 또는 대화를 하는 GPT, 글을 생성하는 프리트레인드 된 트랜스포머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설명은 제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GPT 위에 파인 튜닝을, 채팅을 어떻게 시켰냐? 그러면 파인 튜닝한 단계를 이렇게 GPT를 만들고 나서 사전 학습된 거대한 GPT 위에다 이런 파인 튜닝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우리 대화하는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은 나도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별로인데 나 너무 슬퍼.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하는 그 대화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은 대화를 갖고 파인 튜닝을 시켜요. 말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나서도 보니까 얘가 어떨 때는 말을 잘하고 어떨 때는 말을 잘 못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언어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보듯 오늘은 하면 다음 무슨 단어가 있으면 좋을까요? 오늘은? 날씨가 좋다. 날씨가 좋다. 오늘은? 말씀 어떻게? 오늘은? 기분이 좋다. 그럼 오늘은 기분이까지 할게요. 오늘은 기분이 나쁘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어를 순차적으로, 이거 우리가 리커런트하다고 하는데요. 순차적으로 언어를 만들어낼 때 지금 있는 질문과 대화의 문맥 상태에서 이 다음 단어가 나올 게 뭔지를 GPT에서 학습된 어마어마한 지식과 언어 중에서 그 부스러기를 찾고요. 그 부스러기 중에서 그 이 문맥에서 가장 썼을 때 자연스럽고 문맥에 맞을 만한 단어들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 주사위를 던져서 선택을 해요. 확률 통계적으로요. 그래서 챗GPT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답변은 다다르게 나옵니다. 매번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사위 던져서 말을 생성할 때 하나만 생성이 아니라 한 4-5개를 생성하게 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인간이 보기에 어떤 답변이 제일 좋은지를 자꾸 학습을 시킵니다. 보상 모델을 학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이거 잘했어, 너 이거 못했어 하고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죠. 2단계까지만 해도 GPT란 모델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그런데 2단계까지만 하면 GPT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욕해봐 그럼 욕을 엄청 잘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걸 갖고 마약 만들 수 있는 방법 5가지 얘기해봐. 그럼 줄줄이 얘기를 해요. 1달러 갖고 사람 죽일 수 있는 10가지 방법 얘기해봐. 효과적으로 모르게 다른 사람 눈치 못 채. 그 10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나 또는 예를 들면 인종차별, 성차별 문제 등등에 해당이 되는 것 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어스된 질문하면 굉장히 바이어스된 답변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정책을 강화학습이라는 걸 시킵니다. 강화학습은 기계하고 기계가 서로 경쟁하듯이 학습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훈련을 시켜서 실제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나 대화를 가능하면 막도록 하는 것까지가 한 게 바로 챗 GPT입니다. 그게. 그래서 GPT 위에 이 3가지 단계를 해서 만들어진 게 챗 GPT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검색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검색은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한 문서, 네이버나 구글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어로 다 잘라요. 단어를 자른 다음에 자른 단어들을 우리 책 보면 뒤에 인덱스, 색인이라는 거 보면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가 나온 페이지 수가 적혀 있잖아요. 그런 형태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제가 동동마당 이라고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동동마당이라고 있는 문서의 목록을 저한테 주죠. 웬만한 키워드를 여러 개를 넣어서는요, 구글에서 적게는 수만 개에서 많게는 수백만 개의 문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0만 개의 문서가 전 세계로부터 검색이 됐다고 치면요, 제가 앞쪽부터 기껏 읽을 수 있는 거는 문서 100개 정도 클릭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클릭하도록 만드는 게 구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를 구글이 받거든요. 네. 노출이 될 때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마다. 그래서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 다시 해서 수익의 50%가 그 광고들이요. 클릭할 때 돈을 받는. 그러니까 그 목록을 주면은 제가 100만 개의 문서를 구글이 검색해 줬을 때 기껏 저는 앞에서 100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하루 종일 봐서. 그러면 뒤에 있는 99만 9,900개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읽을 수 없으면 저하고는 상관없는 문서이거든요. 얘가 찾아준다고 하더라도요. 반면에 GPT나 챗GPT 같은 라지 모델은 뭐냐? 이 100만 개의 문서가 아니라 수억 개의 문서를 가져와서 지가 수백만 번을 읽어본 거예요. 문서의 위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저하고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챗GPT가 왜 사회에 임팩트를 줬냐? 역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만든 모든 상품과 기술 중에 이렇게 단기간에 전 세계 사람이 쓰게 된 제품은 처음이에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 종종 보시잖아요. 넷플릭스가 1억 명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3,500일이 걸렸거든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대략 한 1,500일에서 2,000일, 인스타그램이 1,000일, 챗GPT는 며칠이 걸렸냐? 단 50일 만에 전 세계 1억 명이 사용하고요. 3개월 만에 지금 3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합니다. 3개월 만에, 100일 만에. 인간이 만든 서비스나 물건 중에서 이렇게 단시간 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 출발점이 뭐냐?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대부분 커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난 걸 보면요. 일부러 밝힌 건 아니겠지만 그 인간 언어를 모아서 집어넣을 때 문서에 거기에 프로그램 코드도 같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얘가 뭐 한국어, 영어만, 불어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뭐 자바, C, 뭐 이런 프로그램 언어도 제법 잘합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은 어떤 그 임팩트를 왜 주고 있냐 하는 그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한 2-3달 동안에 웬만한 대기업의 뭐 회장, 부회장님, 뭐 거기 있는 임원들 거의 대부분을 본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부회장님 포함한 임원들, 뭐 SK 같은 경우 스펙스 위원회 가서 뭐 22분이더라고요. 그 대표이사님들이. 뭐 그 외에 뭐 포스코도 갔었고 뭐 웬만한 데는 다 가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뭐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으세요. 그 사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여드렸던 걸로. 이건 이제 삼성전자를 한 5주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한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시간은 제가 지금처럼 강연하고 1시간 토론을 했어요. 혹시 빅스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챗GPT로 이때는 이제 GPT-4가 안 나서 챗GPT 3.5로 한 거예요. 얘한테 얼마나 깊숙이 질문하면 깊숙이 대답을 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라고 챗GPT에 질문하냐면 너 혹시 삼성전자 빅스비의 대화형 인공지능의 약점이 뭔 줄 알아? 근데 삼성 빅스비는 AI 파워드 디지털 어시스턴트인데 얘가 사람 말을 좀 잘 못 알아들어요. 일반적인 거나 질문에 대해서는 하지만 사실은 복잡하거나 뉘앙스가 있는 질문이나 특히 대화에 있어서는 문맥은 얘는 잘 못 알아듣고요. 삼성이 있는 에코시스템인 다른 서비스들하고 연동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라는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삼성 빅스비에 라지 랭귀지 모델 아까 챗GPT 같은 거를 붙여서 R&D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 줄래? R&D 계획을? 근데 yes. 여기 사업 계획서예요. 계획서. 일본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요.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뭐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특별히 대화의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텐데 이러려면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어텐션 메커니즘을 써야 돼요. 개인화 서비스를 모바일이기 때문에 붙일 때 이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게 쓰는 게 좋겠고요. 서드 파티를 위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겠지만 OOS나 RESTful 하는 게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이니까 개인화 서비스는 참 좋겠다. 그래서 개인화가 아니라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초개인화할 뿐만 아니라 R&D 예산도 네가 작성해 볼래? 그랬더니 sure. 여기에 지금 R&D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컬렉션하고 뭐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하고 개인의 선호사항, 히스토리, 비헤이비어 같은 것들을 모아서 이거에 따라서 초개인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려면 뭐 다이내믹 어드저스트 할 수 있는 거 뭐 필요하고 등등등등을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버젯 브렉다운이 있어요. 데이터 컬렉션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엔지니어하고 뭐 이런 것들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돈을 $50,000 정도를 써야 되고 뭐 등등등등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럴리 최종적으로 R&D 플랜에서는 이런 것들이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지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이재용 회장님한테 보내는 이메일을 프로포저를 써볼래?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서 요약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약한 결과를 그 다음에 이메일까지 작성해줘요. 예, 지금 얘기한 전체를 딱딱 이렇게 요약을 해주죠. 철학적 질문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요. 발표는 잘합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여기 Dear CEO, We are writing to propose an R&D plan improve 어쩌고저쩌고해서 그리고 Our proposal R&D plan includes 뭐 이런저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뭐 그랬고 그리고 We have also provided budget breakdown에서 예산을 한 것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Sincerely 그리고 당신 이름 써놓으라고 Your name이라고 쓰는 칸을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의 제품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지난달에 사고가 여러 건이 터졌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꽤 많은 데서 터졌는데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기획자들하고 사업하는 친구들이 자기네 문서를 올려놓고 그걸 갖고 사업계획서나 뭐 하는 것들을 지도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보안성에 문제가 걸려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건 이 다음 장표인데요. 3주 전인가는 제일기획 아시죠? 광고하는 쪽에. 제일기획의 사장님하고 부사장급 있는 한 딱 10명하고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1시간 발표하고 1시간 진짜 재미나게 토론을 했어요. 거기 있는 분들 워낙 크리에이티브 하시잖아요. 제일기획에 계신 분들이. 광고쟁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챗GPT한테 얘기한 거예요. 갤럭시 S23까지밖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갤럭시 24 내년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갤럭시 S24를 사용해서 인플루언서를 다양한 라이프 사이클을 부각하고 개성과 다양한 연계에 강조된 감각적 TV 광고 시놉시스를 작성해 줄래? 이솔몬과 장원영을 모델로 사용해서 촬영은 미국 대도시 뉴질랜드 안드한자를 포함해서 좋겠어. 구체적인 장소도 추천해 줄래 했죠. 그랬더니 제목부터 얘가 따요. 갤럭시 S24 인생의 순간을 더 아름답게. 시작을 하는데 오프닝은 뉴욕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이솔로몬과 장원영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둘은 각자 일상을 시작하면 갤럭시 S24를 사용을 합니다. 장면 2 변환이 된 거죠. 이제 그 광고에서요. 이솔로몬은 센트럴파크를 걷다가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고 갤럭시 S24로 사진을 찍습니다. 놀라운 카메라 성능으로 꽃의 선명한 색상과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브루클린 다리에 도착해서 멋진 전경을 포착하면서 갤럭시 S24의 광각 기능을 사용합니다. 장원영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최적화 기능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뉴질랜드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이솔로몬이 간데 이솔로몬은 밀포드 사운드의 경치를 감상하며 갤럭시 S24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들판에서 갤럭시 S24의 초고속 셔터 기능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동물을 순간 포착을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데요. 장원영은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글로엄 동굴에서 갤럭시 S24의 저조도 촬영 기능을 해요. 아름다운 동굴을 찍기 위해서. 맨 마지막 엔딩입니다. 해가 지는 아름다운 뉴질랜드 해변에서 이솔로몬과 장원영은 함께 갤럭시 S24를 들어 카메라 앞으로 향하며 웃습니다. 이때 갤럭시 S24의 로고와 슬로건이 화면에 등장합니다. 갤럭시 S24, 인생의 순간을 더 아름답게. 이게 AI가 지가 혼자 이 질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얘 말 잘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갤럭시 S24라고만 했는데 얘의 강점을 카메라나 인공지능으로 얘가 설정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놀라운 게 저도도 촬영을 하는데 그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게 동굴이라고 제시한 거예요. 아마 유명한 와이토모 글로엄 동굴이라는데 유명한 되겠죠. 아름다운 곳이겠죠. 아마도. 그것뿐만 아니라 초고속 셔터까지요. 실제로 이거는 그동안 갤럭시 S22나 23에 대한 광고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블로그나 리뷰 기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읽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이제 것들은 추론 결과거든요. 우리 철학에서 추론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어쨌든 리즈닝을 해서 나온 건데 이 리즈닝이 모두 다 100% 디덕티브 리즈닝이에요. 디덕티브 리즈닝입니다. 귀납적으로 모두 다 끌어들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귀납적으로 생성해버린 거죠. 이건 좀 건너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현대자동차에 갔었거든요. 임원들하고 같이 미팅했는데 미래 현대자동차의 성장 전략, 경쟁 전략, 핵심 도전 과제, R&D 혁신 방향을 각각 300자로 요약해주면 딱딱딱 요약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랫폼 eGMP의 특징과 장점, 경쟁력이 뭔지 알아? 다음과 같이 제출해서 나오죠. 위대한 현대자동차로 8행시 작성해 줄래? 위대한 현대의 기술로 태어난 차.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자부심, 한결같은 품질로 세상에 빛나는 현대차는 우리 길 위의 주역.
대지를 달리며 열정을 쏟는 자유로운 영혼이 만드는 기적, 동행하는 파트너와 함께 성장, 차세를 이끄는 현대. 근데 이거를 그냥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요. 현대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품질을 중요시 여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파트너십이 지금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요. 현대 자동차는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서는 원가를 다운시키고 하는데요. 이 정반대 전략을 가지고 가는 데가 어디죠? 테슬라예요. 테슬라는요, 본인이 몽땅 다해요. 수직 계열화를 시켜서. 자회사도 없어요. 몽땅 자기가 다 합니다. 이거에 완전히 반대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재미와 위트를 넣어서 다시 작성해줘 그랬더니, 위트 있는 디자인의 현대자동차, 대박, 친환경, 세상이 놀란 이 차, 한 번 타면 반할 줄 알아. 현실에서 즐길 수 있는 우주선. 야,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대담한 혁신, 몰래 웃음도 흘리네 등등해서 차세대 웃음 기술, 현대자동차는 짱. 이거 보고 거기 있는 임원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감동을 받아서. 최근에 제 친구가, 친한 친구가 챗GPT에 물어봤다고 이 글을 올렸는데 제가 좀 감동을 받아서 제가 카피를 해왔습니다. 만약 환생이 있다면 죽은 후 생전의 기억을 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음 생에도 유지시키는 요소는 과연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양 철학적 사고방식이, 예. 그거는 비트 방식으로 살아남는 예. 어디에 비트로 살아남게 될까요? 페이스북이나 모든 우리가 죽더라도 예, 예. 내가 쓴 댓글이 살아있으니까 이어가는 거야. 근데 환생을 하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많은 철학에,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물었더니 얘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요. 재밌어요. 보세요. 환생의 개념은 여러 종교 철학에서 다양한 방식이 이해되는데 만약 환생이 있다 가정하고 생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이 왜 유지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은 영혼 또는 고유한 에너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종교 시스템에서 영혼이나 고유 에너지가 죽음을 넘어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유지돼요. 두 번째는 카르마예요. 인도 철학과 종교에서 중요한 게는 카르마는 행위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 그 전생에 있는 원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고유한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가지고 태어난 성향과 능력인데 이런 것도 무의식적으로 전달되고 개인의 성향은 다음 생에도 유지된다. 이 뒤에 굉장히 말이 길었는데 제가 잘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근데 얘가 이거를 굉장히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좀 스포일드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꽃인데 좀 꽂혀서 깊게 들어가는 경향인데 얘 굉장히 큰 강점은요. 되게 넓게 봐요. 왜냐 5,000년 동안 제가 읽어야 되는 책을 다 읽었는데 이게 흔히 말해서 완전 크로스 도메인이에요. 얘가 아까 제가 앞쪽에서 건너뛰었는데 똑같은 애한테 이런 이제 의학, 이거는 이제 그 삼성병원 원장님하고 거기 의사들하고 제가 이론 모임에서 했던 거거든요. 뭐 제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얘는 의학 논문 웬만한 거 다 읽은 거고요. 하버드, 예일, 로스쿨에 있는 거 책, 교과서 다 읽은 거고요. 심지어 의학 교과서 논문 다 읽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철학책과 철학 논문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고리를 다 그 안에서 찾아내는 거죠.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 살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이란 생명체가 선택을 한 건 뭐죠? 사회적인 지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한 사람이 깊게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 내에 끝내야 돼서요. 자, 그런데 이 GPT라는 애가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hallucination이라는 겁니다. hallucination. 우리말로는 환각 증상이죠. 혹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인데요. 가끔 마약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엑스타시라든지 대마 정도는 뭐 네. 혹시 어리셨을 때 본드 해보신 분 안 계세요? 아니 저 진지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아, 그러세요? 어떻다 그래요? 환각 증상이? 수학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었는데 평소에 못 풀던 네, 네. 깨어났더니 핵질이었다. 그렇죠. 자신의 상상과 현실이 오버랩 되는데 그게 현실로 보는 거죠. 여기 무슨 유니콘이 막 걸어간다든지 제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든지 제 상상과 현실의 인지 능력이 두 개가 완전히 오버랩이 돼서 그거 변별할 수 없는 걸 우리가 환각 증상이라고 얘기하죠.
얘가 그래요.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생성하는데 그 말에 생성된 진위는 몰라요. 얘는 그동안 학습했었던 그 많은 그 뭔가의 책으로부터 읽은 거에서 부스러기를 모아서 그 컨텍스트에 맞게 주사위를 던져서 말을 생성을 했는데 그 말 생성한 거는 완벽하게 생성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요. 원균이 이순신을 능가하는 명장이란 말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원균이 이순신을 능가하는 명장이란 말은 사실입니다. 원균은 일본의 장군으로서 일본군의 성공적인 전쟁 수행과 공세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다고 얘기해요. 최근에 제일 인기 있었던 헐루시네이션 사례가 있는데요. 맥북이라고 아세요? 이런 컴퓨터? 맥북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맥북 프로하고 비싼 컴퓨터인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서적인 세종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촉으로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서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던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의 통치자로서 세종대왕이 어떻게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을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뭐 삼성이든 뭐 SK든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깊이 있는 걸 들어가 보면 와, 깜짝 놀라거든요. 그 통찰력에. 그런데 그 중에 대략 10%는 어떤 방식이로든 간에 환각작용이 현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가 아닐 수가 있고 얘가 상상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죠.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면.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상상력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는 창의성이 들어가 있어요. 소설 쓰는 것처럼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맨 앞에 얘기했던 앨런 튜링 표현으로 보면 이런 거죠. 얘는 예방식으로 상상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상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을 풀어가면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그러면 얘가 상상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가 창의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질문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우리처럼 상상하고 학습을 하진 않지만 우리 인간이 얘가 내놓는 글을 보고 어떻게 인지하냐가 또 중요한 숙제인 것 같아요. 도대체 얘가 내놓는 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얘들을 이해할 건가 하는 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랬던 터에 GPT-4가 나왔는데 얘는 더 똑똑해요. 예를 들면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뭐가 재밌어? 라고 하면 아니 아이폰인데 VGA 커넥터가 꽂혀 있네요. 근데 일본말로 라이트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VGA 커넥터 위에 이 아이폰 충전하는 커넥터가 있네요. 인간은 이런 걸 보고 재밌어 하나 봐요. 라고 해서 이미지 인지하는 것하고 글을 같이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성적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글만 생성하냐?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도 짜고요. 이미지도 생성하고 말도 생성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잠깐 들어보실까요? 누가 들어도 베토벤이에요. 그쵸? 베토벤은 심포니 넘버 1부터 넘버 9까지 했죠. 넘버 9이 합창인데 얼마 후에 합창을 우리말로 처음 하는 거를 구자범 씨가 공연을 합니다. 예당에서. 관심 있어 한번 보십시오. 근데 심포니 10의 1악장을 작곡하다가 죽었어요. 예,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그래서 2년 전에 뭐를 했냐면요. 저 같은 컴퓨터 과학자들이 1악장, 그러니까 심포니 넘버 1부터 넘버 9을 학습시키고요. 1악장 쓰다가 죽은 거를 집어넣어서 나머지를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심포니 넘버 10을 만들고 그거를 초연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사람들한테 진짜 그 전문 음악가들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토벤 곡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인공지능이 작곡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철학적인 질문도 많았어요. 이게 그러면 베토벤이 작곡한 걸로 봐야 될까요? 베토벤의 정신이 들어있는 걸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늘 뭐 그런 토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도 좀 마찬가지의 질문이에요. 지금 이미지 생성을 하는데 제가 3분 내에, 3, 4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예. 에다가 트랜스포머라는 언어 엔진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페인팅으로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월마트 그려줘.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 월마트를 르네상스 시대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피카소의 미니멀 라인 아트로 해서 뉴욕시티 그려봐. 한 번도 그린 적이 없거든요. 완전히 피카소 그림을 그려요. 네, 피카소 그림을 학습시켰기 때문에.
레고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만들어 그러면 사진처럼 이렇게 생성하는데 이게 찍은 게 아니에요. 생성한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사진을 완전히 생성을 하는데요. 지능 묻은 개를 사진을 그려봐. 그러면 이게 사진 찍은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생성을 해놓은 거예요. 더스트에서. 이걸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 언어를 이해하기 때문에 인간 언어하고 이미지나 그림을 그린 방식이에요. 심지어는 유명한 예술 작품들도 그 화가가 그린 적이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리라고 그러면 디지털 아트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내요.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작품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진들을 생성해내요. 여기 보이는 이것 중에서 사람이 그렸거나 사람이 사진 찍은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최근에 그렸던 이것도요. 아까 얘기는 미드저니한테 말로 집어넣으면 생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보면 그림 잘 그리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말로 한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김정은이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사진 그 생성해봐. 그럼 이게 생성된 거예요 완전히. 근데 자기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다라는 개념이라는 걸 알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언어라는 것과 시각적, 비주얼 아트라는 것을 결합을 시킨 거거든요. 언어 능력과 그 언어 능력에 있는 지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생성을 해낼 수 없는 것들이죠. 오늘 이 자리가 많은 철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고민 같이 하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영상도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플루닛 기상캐스터 김하윤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맑은 여기 있는 이 아가씨든 여자분은 아나운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인공인간이에요. 목소리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거고요. 입모양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배경의 일부도 생성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법인에 한 달 가 있었는데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에 제주에서는 우리나라 제일 큰 학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학회장한테 제안을 했어요. 제가 안 하고 인공지능이 하면 재밌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를 인공지능한테 던지면 인공지능이 생성이 된 영상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엑소브레인 이세부 과제는 대규모 텍스트 제 목소리 똑같죠? 웹에서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저를 찍은 거 아닙니다. 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완전히 생성해낸 거예요. 파워포인트만 올리면. 추론을 통해 지식을 이거 공짜로 이 소프트웨어 쓰실 수 있으세요. 플루닛 스튜디오라는 건데 들어가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기에다 버튼 한두 번만 누르면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하고 더빙까지 해서 다국어 영상이 만들어져요. 지금 이거 플루닛 스튜디오라는 건데요. 버튼 한 번 누르면 영어로 이렇게 더빙돼서 나오고요. 스페니쉬 나오고요. 중국어 나오고 심지어는 제가 중국말을 해요. 제 목소리로 저 러시아어 못하는데 러시아어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상상형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임팩트가 있어요. 실제로 가장 큰 임팩트가 있었던 데가 여기 계신 많은 분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3주 전에 가이드라인 나왔어요. 챗GPT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챗GPT를 잘 쓰게 하자. 그러면은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시작된 시대가 위대한 질문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간 동안의 산업사회에서의 교육 시스템은 산업 생산 인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었잖아요. 이거는 답을 잘 찾아내는 거를 가리키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든 뭐든 시험 잘 봐서 답을 잘 찾아내는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대우를 받았죠. 근데 답은 점점 더 인공지능이 잘 찾아낼 겁니다. 훨씬 더 깊숙이, 더 넓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챗GPT한테 질문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질문이 아무 질문이 아니라 질문 내에 통찰력 있는 질문이 있었을 때 답도 통찰력 있는 답이 나와요. 클루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답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결국은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답을 만들어내게 될 것 같고 더 위대한 질문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철학과 아닙니까?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곳이. 예. 위대한 질문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위대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기계하고 협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숙제를 어떻게 낼까? 너 책 쓰고 리포트 써가 아니라요. 챗GPT한테 위대한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나오도록 하냐는 거고 그리고 그 답변을 평가하도록 해야죠. 그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가져오도록 해야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게 바뀔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저도 놀랐는데요. 챗GPT가 작년 11월 30일 날 나왔거든요. 석 달 동안에 전 세계 저널하고요. 컨퍼런스에 2,000개 이상의 논문의 저자가 GPT예요.
논문이 2,000개가 나왔어요. 논문이. 그래서 유명한 학회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처지, IEEE 이런 데서 우리는 챗GPT 오서로 들어간 걸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연구 윤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저라면 챗GPT에다가 제가 제 질문 넣고 제 데이터 넣고 해갖고 아이디어 넣어서 논문을 쓰고 그 다음에 오서로서 챗GPT 이걸 빼버릴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얘는 불명불판도 없어요. 기계니까. 제가 공동 연구했는데 사람이었으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난리입니다. 마지막 한 몇 개 장편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AI에 대한 지금 헉하고 좀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랬던 게 저희가 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때 증기기관이 나왔을 무렵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초창기인데요. 자동차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적기조례, 레드 플래그 액트라는 게 있었는데 적기조례가 뭐냐면 이 자동차가 나와서 운전 시험 같은 거 보고 이 자동차 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부자가 자동차 몰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막 사람도 치기도 하고요. 사고도 나고 별별 일이 있기도 했지만 문제는 이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산업과 고용 창출이 뭐였냐면 마부들, 말을 키우는 사람들, 마차를 조립하는, 생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영국 캐비넷에 가갖고 법을 만들어달라서 만든 게 레드 플래그 액트입니다. 적기조례예요. 이건 뭐냐면요.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은 반드시 인부 한 명을 구매하고 인부가 빨간 깃발 두고 걸어가면 그 뒤를 자동차가 쫓아가게 했어요. 무려 8년간 동안에. 그러면서 영국은 자동차 산업이 멈추게 됩니다. 이 시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AI도 현재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140년간에 우리는 근육노동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서는 GDP가 1인당 GDP입니다. 실제 생산성이 늘었어요. 미국은 대략 한 12배, 대한민국은 25배가 늘었어요. 저희 5대조 할아버지는 아마 평생 한 5벌 옷을 입고 사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제가 가끔 하는 얘기도 한데 한 5년 전인가 6년 전 제주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아내 보고 제주도 가야 된다고, 제주도 거기 가면은 뭐 음식도 뭐 미슐랭 셰프들이 나오고 페어링 돼서 와인들이 나는데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가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제 손을 이렇게 끌고 가더니 옷장을 열더라고요. 못 가겠대요. 입을 옷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십 벌이 있는데 그 장소에 갈 옷은 없는 거죠. 저희는 정말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먹는 것도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기 동안에 실업률을 보면요. 호암마마하고 금융을 하는 사람이 실업률을 높였죠. 기술 발전 때문에 자동화됐으면 지금 100년 전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100명이면 지금 10명이서 일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기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노동시간이 줄었어요. 100년 전에가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에서 40시간을 주고 지금 34시간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100% 20, 30년 내에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밑으로 내려간다고 확신을 해요. 지적 노동이 되는 순간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 분포도인데요. 20년 후에 20세부터 60세까지 노동 인구가 지금의 절반이 됩니다. 제가 71년생인데요. 저희가 생존해 있는 71년생이 100만 명이거든요. 2020년생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20년. 혹시 아세요? 선생님? 한번 추정해 보시죠. 몇 명일까? 2020년생이요. 40만? 25만 명입니다. 4분의 1도 줄었어요. 큰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20년 후에 20살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인구가 이 구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전체 복지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게 저희가 내고 있는 세금이거든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20년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가지고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가는 것들 비용 다. 그거 지금 우리 세금으로 다 내거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 수 있을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움직이게 되는데 진짜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네, 칼막스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자본소득이 진짜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했던 지적 노동을 자동화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건너뛰고 마지막 장표 하나 얘기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맨드 조직에서 그
커맨드 오브 팀 조직으로 갔다가 이제 팀 오브 팀 조직으로 갔는데 점점 그 사이사이에 챗GPT 같은 애가 어시스턴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가 바뀌게 될까? 일단 공간 경험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제가 디자인 띵킹 과정을 밟았거든요, 거기서. 스탠포드에서요. 그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엠파시를 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줄 알고, 그리고 그거를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인데, 왜냐? 실제로 데이터가 많고 정보가 많은 거는 기계가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죠?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거를 해보고 실패를 빨리 하고 리질리언스를 통해서 탄력성 있게 탁 튀어 올려서 새로운 시도를 다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리더십을 가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니까요.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이 진짜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 이걸 하면 될지 안 될지를 아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산업사회보다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게 뭐 제가 하려고 얘기했던 핵심은 인간 학습 인지 능력은 28만 년의 우리 호모사피엔스 과정 중에서 발전했어요. 우리 뇌가 발전했다기보다는 학습 능력이 좋아졌고요. 사회적 지능이 높아졌습니다. 협력하는 구조적 방법 등에. 근데 1인당 정보량이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글자가 만들어지고 인쇄기가 발명되고 월드와이드웹 발명되고 스마트폰이 발명되면서 지난 20년간 1인당 정보량이 1000만 배가 증가됐어요. 1인당 정보량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검색해서 기껏 우리는 100개밖에 못 가요. 그 뒤에 있는 90만 개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도 글을 쓰기 시작해요. 정보량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 인지 및 정보의 갭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인지 능력. 인간은 일단 죽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한 인간의 인지 능력과 이 정보의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요? 인쇄기 발명되고 나서부터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던지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답변의 시대에서 위대한 질문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장표입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넘겨서 죄송하고요. 르네상스, 우리 어디 가셨죠? 전부. 제가 르네상스 얘기를 2개 한다고 했는데 전 르네상스 시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장표는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표 중에 하나입니다. 르네상스가 뭐 뉴본 말고도 또 뭐 있는, 하여튼 원래대로 돌아가자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인간 본성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인간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바로 전이 모든 것들이 신에 대한 거였으니까. 그림도 예술도 사람의 삶도. 근데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요, 물론 지금에 있는 하이퍼 리얼리즘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초상화를 그리면 똑같이 그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아마 화가들의 절반이 초상화를 그려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르네상스 그림을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풍경을 그리거나 뭐 정물을 그리거나 또는 초상화를 그리거나. 그래서 사실 어떤 궁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초상화는 다 그 화가들. 또는 예를 들자면 롬에 가서도 보면 그 그림 보면 진짜 야, 어쩜 이렇게 섬세하게 특징을 잘 잡아서 그릴까 싶은 거죠. 근데 그 시기에 16세기에 사진기가 나옵니다. 사진기가 이제 초상화 안 그려도 돼요. 똑같이 찍어주거든요. 네, 인물을. 정물 똑같이 그려주고 세상을 똑같이 사진으로 한 번에 빵 찍어줘요. 화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거죠. 기계가. 근데 이제 화가가 느낀 게 첫 번째 위협감이죠.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사진기가 나오니까 내가 그림 그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특히 초상화는.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기가 찍은 이 사진이 당연히 세상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아름다워야 되는데 어떤 한편으로는 아름다운데 한편으로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화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움은 뭐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진짜 인간 본연 자연이 아름다운 걸까? 그걸 그대로 담는다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걸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화가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이제 알게 되죠. 어떤 암이냐면 아름다움을 재정의를 하고 아름다움의 지평을 넓히게 되죠. 예. 전 이 그림 볼 때마다 진짜 농담을 합니다. 지금도 막 전율이 닭살이 돋아요. 진짜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예. 똑같이 그리지 않았어요. 예, 세상을. 이것도요. 예. 본질을 찾아내서 재구성을 하는 것이
물론 시각적으로 아름다우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질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게 한 거죠. 저는 이 위대한 질문의 시대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어쩔 수 없이 해왔던 많은 지적 노동, 반복적 지적 노동들에서 인간들이 해방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 노동을 재정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노동의 지평을 넓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계 때문에. 물론 이거는 앞으로 향후 몇백 년 내고 그 이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발전할지.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하나만 더 해야겠네요. 제가 한 장을 더 넣었는데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거는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